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인류혁명에 민주정치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민주정치는 3차 인류혁명에 기여하기도 하고 그래요. 장애가 되기도 했어요. 민주정치 초기 때는 기여를 했는데 현대 들어서는 기여가 아니라 방해가 되죠. 사회주의 정책이나 포퓰리즘 정책의 산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차 인류혁명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죠. 마치 현대민주주의를 택하면 자동적으로 번영이 따라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죠. 대부분 국가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해서 가난해지죠. 남미 국가들이 그러하고 현대 민주주의를 실시한 서구 유럽들도 보면 상대적으로 계속 가난해지고 있죠. 그래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뭔가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민주정치는 신분제도를 타파하는 데 이용되었다. 하지만 현대민주주의는 어떤가요? 오히려 신분제도를 형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특정 신분이 이익을 보장하면서 그런 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것을 현대 민주정치가 실시되는 곳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가요? 두 가지가 있죠. 앞에 언급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하려 하더라. 그거 역시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현대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그래요. 계속 쇠퇴하고 있더라. 한국도 마찬가지더라. 한국도 그래요. 준민주 정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군사정부를. 민주정치제도를 일부 도입했죠. 그때는 크게 번영을 했다. 하지만 이제 1990년을 전후해서 민주정치를 심화시키니까 국가의 생산성은 급락해버리더라. 국민 개개인의 소득도 개인 소득의 증가도 급락해버리더라. 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보겠습니다.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인사나 세력, 즉 좌파 세력은 민주정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좌파 인사는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금지되면 어떠한 경로로도 공직자로 임명될 수 없다.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인사는 교화나 말살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민주정치가 도입될 때 그 당시에 3차 인류혁명에 반발하는 좌파 세력은 누구였나요?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3차 인류혁명을 일으킨 이들은 그들 어떻게 되었나요? 교화나 말살이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랬더니만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국가가 번영하더라. 그래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그러했죠.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가요? 3차 인류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건너가 세운 나라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어땠나요? 민주정치를 실시하는 가운데 지금과는 좀 약간 다르지만 3차 인류혁명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을 일으켰죠. 교화나 말살이 대상으로 삼았다. 그랬더니만 3차 인류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들이 승리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번영했잖아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예외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을 세울 때 이제 3차 인류혁명을 위한 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 반발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때 좌파 세력은 귀족 세력은 아니고, 그래요. 농업의 지배자인 귀족 세력은 한국에서 그래요. 식민지 치하를 거치면서 힘이 하나도 없었죠. 그때 좌파 세력은 그래요. 소련을 등에 업은 공산주의 세력이었죠. 그때 어떻게 했나요? 4.3 사건도 그러고 6.25도 그러고 남한에서 교화나 말살시켰죠. 교화하거나 말살시켰다는 거예요. 장기간 이어졌죠. 군사정부 때까지. 그랬더니만 번영하더라. 정확하게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민주주의를 채택하니까 다 무조건 번영하더라. 그런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상한 나라가 되더라. 철저한 교화나 마살이 대상으로 삼다가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관용을 베풀었죠. 뭐 현실을 다 확인했으니 뭐 스스로 교화되겠지. 교화나 말살의 대상에서 방관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좌파 세력이 팽창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을 실천하면서 민주정치가 시행된 곳에서는 3차 인류혁명이 완수됐다.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교화나 말살의 대상으로 삼은 곳에서는 번영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래요.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면서 포퓰리즘의 산실이 되면서 오히려 쇠퇴하거나 멸망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의 대상은 누가 되나요? 결국은 3차 인류혁명 세력들 간에 혹은 정당 간에 그런 정당들 간에 혹은 정치인들 간에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그 선거를 통한 경쟁에 넣어줄 대상이 있고 단지 그냥 교화나 말살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3차 인류혁명에 반하는 법의 제정과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금지한다. 민주정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정 신분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 제정을 금지하며 특정 신분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이 있다면 폐기해야 한다. 그렇죠. 신분제도는 어떻게 생기느냐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신분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신분제도가 수립되는 거죠. 고대 농업 지주들이 이익을 보장하면서 이제 귀족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요. 그러한 행위는 결국 신분제도를 수립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분제도를 금지하는 핵심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종류의 산업은 평등하며 한 산업이 다른 산업을 지배하는 일은 금지된다. 고대에는 농업이 다른 산업들을 지배했죠. 신분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산업 종사하는 이들은 신분을 낮게 하고 농업지주들은 신분을 높게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은 금지된다. 또한 누구나 기업 소유자나 근로자가 될 수 있으며 사회에 필요한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으며 필요시 정부는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신분제도를 막는 길은 뭔가요? 모든 이제 국민들은 권리와 의무가 동일하죠.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가 있겠죠. 누구나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말은 추가했죠. 사회에 필요한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으며 필요시 정부는 자격을 심출할 수 있다. 기술을 익히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한이 있으면 다 폐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이제 뒤에 다시 넣었죠. 다시 넣었는데 중요한 말이라서 예전에 이제 사회를 이루는 섭리법에서 섭리법 썼는데 추가했죠. 사업체 소유자나 근로자, 공직자는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뒤에 뭘 넣나요? 사회에 필요한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다. 단 정부는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필요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수 같은 경우에 국민의 생명을 다루니까 심사가 불가피하죠. 아무에게나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우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기술이건 누구나 익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익힐 수 없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분 제도가 수립이 되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조건이 까다롭죠. 숫자도 정해놓고. 그래요. 그것은 하지만 또 누구나 이제 성적이 뛰어나면 또 익힐 수는 있잖아요. 기술을 아주 익히기 어렵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완전한 신분 제도라고 볼 수는 없고 준 신분 제도라고 봐야 돼요.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신분 제도를 막을 수 있는 그래요. 방안이 실현돼야 되는 거죠.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술이건 누구나 익힐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이렇게 하면 굳이 정부가 사람 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죠.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0명이니 2000명이니 2000명 늘리겠다 하니까 통상 3000명 뽑았다고 하는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렇겠죠. 이익의 침해를 받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필요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정부는 전문가가 있으면 알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부족한지 넘치는지 500명이 필요한지 1000명이 필요한지 2000명이 필요한지 줄여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문적인 거죠. 근데 어떠한 기술이건 누구나 익힐 수 있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직업에서 소득이 커지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늘어나면서 늘어날 테고 그러면 부족함이 사라지겠죠. 또 소득이 감소하면 또 어떡하나요? 또 많은 사람들이 빠지면서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정부는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몇 명으로 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술이건 그렇다는 거예요. 소득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인 거죠. 현 시대 제도화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신분제도의 금지 외에도 공동생산 방식과 공동소비 방식을 일부이건 전체이건 경제제도로 도입하는 일을 금지한다. 주로 이제 포퓰리즘 정책은 이러한 방식들을 어떤 식으로 섞으려고 하죠. 근데 이게 일부이건 전체이건 모조리 다
금지시킨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분제도의 금지 외에도 공동생산과 고대의 공동생산 방식과 공동소비 방식을 농업 분야에 적용한 결과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 결과는 공동체의 쇠퇴나 멸망이었다. 예전에 설명했죠. 그런 방식들을 여러 경로로 여러 방식을 결합해서 시도를 했다. 실제로 정해진 방식이 없었을 때는 다 사라졌다. 그 이유는 뻔하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나 생산과 소비 방식은 공업이나 상업 등과 같은 다른 산업이라고 하여 다를 수 없다. 인간이 타고난 성품상, 즉 생각하며 일하고 생각하며 소비하는 속성상 그러한 생산과 소비 방식을 선택하면 인간은 최대한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농업 외에도 현 시대에 들어서는 공업과 상업, 금융업 등이 눈부시게 발전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공동생산이나 어떤 공동소비 방식을 한번 채택해보면 어떨까? 농업은 안 되지만 그런 건 될 거야.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이 수립되고 널리 유행하기도 했었죠.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고난 성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며 일하고 생각하며 소비한다. 예를 들어서 공동 소비한다. 공동 소비하면 공동 생산할 수도 있고 각자 생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수확물은 최종적으로 공동 소비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하면 일한다 했죠. 똑같이 소비하니까 일을 최대한 안 하면 이익이잖아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일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소비하는데 그냥 편하게 일하자. 일하는 신용이나 하자.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 굶어 죽거나 그냥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겠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며 일하고 생각하며 소비하는 게 잘못된 속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사악하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일하고 생각하며 소비하는 것은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동생산과 공동소비 방식은 나쁜 방식인 거죠. 좋은 방식은 뭔가요? 각자 생산하고 각자 소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편하게 일하려 하죠. 앞에도 편하게 일하려 했던 거지만 근데 일을 안 하면 소득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일의 효율성을 올리죠. 도구도 개발하고 때로는 분업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20세기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방식을 전 산업이 실시하였는데 모조리 실패로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산주의 견해, 사회주의 견해를 만든 사람이나 다른 이들은 이런 타고난 인간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하며 일하고 생각하며 소비하는 그런 것은 타고난 성품이라는 거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 배설욕 이런 것이 타고나서 없앨 수가 없듯이 생각하며 일하고 생각하며 소비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타고난 성품은 개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산하는 방식이 모두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 생산이라면 이제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생산하는 건데 실패하는 조건은 뭔가요? 이제 공산주의 방식 이런 거죠. 동등한 조건에서 함께 일하는 경우는 무조건 실패하지만 동등한 권리와 업무를 지닌 이들이 함께 일한다. 동등한 조건에서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귀족과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노예와 같은 신분이 낮은 사람과 함께 일하며 강제로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일하게 할 수 있다. 신분에도 여러 계층이 있겠죠. 귀족이면 뭐 직접 일하진 않겠죠. 노예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같이 일하게 하고 강제로 일시키게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뭐 때리고 혹은 뭐 욕하고 그러면서 일 시키면 또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동등한 조건에서 공동생산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게 있나요? 또한 계약을 통해 능력과 일하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면 대가를 지불받는 일은 소득을 얻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받는 일은 그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 하는 일은 소득을 얻기 위해 이제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소득을 얻기 위해서 성과를 못 내면 이제 계약을 해지해 버리거나 지불 안 하려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는 어떤가요? 소득을 얻어야지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을 하더라. 그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동등한 조건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서 뭐 공동 소비한다 뭐 그런 식은 무조건 실패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인 거죠. 함께 일하더라도 기업 근로자와 기업 소유자 근로자는 다른 조건인 거예요. 같은 조건이 아닌 거예요. 또한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이 같이 일하는 거는 동등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전 국민이 3차 인류혁명을 인식하고 3차 인류혁명을 달성해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현대민주주의를 수정 없이 그대로 실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차 인류혁명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포퓰리즘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신분 제도를 보장하는 신분에 이익을 주는 행위는 안 돼.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으면 모든 국민이 현대민주주의를 그냥 그대로 실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정서는 쉽게 바뀌지 않고 설사 전 국민이 그러한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어느 순간 타락할 수 있다. 그렇죠. 또 타락할 수가 있겠죠. 현 시점에는 모든 국민이 그런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한국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 의지가 한때는 확고했는데 방치하니까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래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대비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선출로 고위공직자를 선출하는 민주정치 제도하에서 포퓰리즘 정책의 난무는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필연적으로 쇠퇴하다가 멸망한다. 현대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쇠퇴한 사례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전부는 아닐지라도 다수 국민들에게 섭리법이 전파되어 다수 국민들에게 섭리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 된다. 그래요. 섭리법은 얘기했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교화하거나 죽여라.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려는 자는. 사업체 소유자나 근로자는 공직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사회에 필요한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많지는 않죠. 계속 교육을 시키고 확고한 의지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한 곳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면 선출될 수 없으니 포퓰리즘 정책은 중단되면 그러한 곳에서는 민주정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세탁하라 멸망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확실하게 선립법을 전파하여 국민들에게 확고한 의지를 계속 지니게 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안이 또 있을 수가 있죠. 물론 다른 방법도 있다. 정부의 권위를 넘어서는 초원법 기관이 있으면 된다. 선립법에 입각하여 정책 집행자 심사하여 최종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집행되는 정책 및 중 선립법에 어긋난 정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포퓰리즘 정책의 시행을 막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한 초원법 기관이 있으면 그냥 그래요. 심사를 하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뭐 시행되는 법이 있으면 그런 기관이 폐기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요. 이러한 경우는 민주정치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성에 바탕한 권위주의 정치제도를 민주정치제도에 결합한 경우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라 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도 유행 따라 뭐 바뀌는 거죠. 딱 보고 그냥 아니면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